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강원도 동해안의 푹푹 찌는 여름 공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펜션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매년 여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오는 이 올해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아니, 사실은 삐걱거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서연, 28살이다. 결혼 5년차 남편 준호는 30살, 그리고 우리에게는 3살 배기 딸 지우가 있다. 지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직 말을 하지 못한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지우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루틴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심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특히 집을 떠나 있을 때는 환경관리에 극도로 신경 써야 한다. 준호의 큰형인 태준 오빠와 형수 미나 언니도 이번 휴가에 함께했다. 미나 언니는 33살, 현재 임신 7개월이다. 첫 아이를 기다리는 두 사람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 미나 언니는 입덧이 심했고 허리 통증에 시달렸으며 평소의 활기찬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펜션에 도착하기 전부터 미나 언니는 임신을 이유로 가장 좋은 방을 당연하게 차지할 것처럼 굴었다. 매년 여름 시댁 식구들은 동해안 근처의 고급 펜션 단지를 통째로 빌려 2주간 함께 휴가를 보냈다. 10년도 넘은 전통이었다. 방은 5개였다. 가장 좋은 마스터룸은 시부모님이 쓰시고 나머지 방은 제비뽑기로 정했다. 그동안 큰 불만 없이 잘 지내왔는데 올해는 미나 언니의 임신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미나 언니는 편안한 침대가 필요하다며 제비뽑기를 건너뛰고 좋은 방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중간에 미나 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제비뽑기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준호와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우에게 편안한 공간만 확보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운 좋게 우리가 가장 좋은 일반 침실을 얻었다. 바다가 가장 잘 보이고 화장실이 딸린 넓은 방이었다. 지우에게 완벽했다. 파도 소리는 지우를 안정시켜 주었고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다. 태준 오빠와 미나 언니는 두 번째로 좋은 방을 배정받았다. 우리 방보다는 못했지만 충분히 편안하고 좋은 방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된 줄 알았다. 하지만 미나 언니와 함께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야 했다.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준호를 만나기 전 준호와 미나 언니 사이에 인연이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여름, 짧지만 강렬했던 관계였다고 들었다. 친구 파티에서 만나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고 몇 주 동안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 너무 달랐기에 오래가지 못했다. 준호는 진지한 관계를 원했지만 미나 언니는 자유분방했고 정착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헤어졌지만 한때 존재했던 그 강렬한 끌림은 부정할 수 없었다. 7년 후 준호는 나와 결혼했고 미나 언니는 준호의 큰형인 태준 오빠와 결혼했다. 어색하다는 것을 나도 안다. 태준 오빠는 외모가 출중한 편은 아니었다. 머리는 벗겨지고 배도 나왔지만 미나 언니의 모든 요구를 맞춰주며 그녀에게 헌신했다. 내가 준호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미나 언니는 이미 가족의 일부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미나 언니는 항상 나와 어떤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마치 자신이 나보다 더 낫고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말 피곤한 일이었다. 나는 질투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미나 언니가 끊임없이 나를 앞서 나가려 하는 모습에 여러 번 속이 상했다. 몇 년 전 추수감사절 가족 식사 자리가 떠오른다. 시부모님 댁에 모두 모여 각자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마침 큰 프로젝트를 수주한 상태였다.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준호는 자랑스러운 남편답게 가족들에게 내 성과를 이야기했다. 미나 언니는 즉시 끼어들어 자신이 최근 부동산 거래로 예상보다 2배나 많은 수수료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할 때의 그 우쭐거리는 미소는 그녀가 단순히 좋은 소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과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미나 언니가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수많은 시도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와 같은 펜션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우리 방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짐을 풀고 방에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놀랍게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다. 바다 풍경을 좋아했고 창가에 앉아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준호와 나는 안심했다. 지우의 행복과 편안함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였다. 하지만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미나 언니가 자신들의 방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하고 방이 도로와 가까워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했다. 창문을 열 수 없어 모기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모두 공감하며 들어주었지만 이내 태준 오빠가 준호와 우리에게 방을 바꿔 미나 언니를 편안하게 해주자고 제안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요청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당연히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듯이 제시된 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지우가 이미 우리 방에 자리를 잡았고 루틴이 깨지면 심하게 힘들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낯선 환경에서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미나 언니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임신과 아기의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준 오빠도 그녀를 거들며 엄마로서 미나 언니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마치 내가 일부러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나는 단지 딸의 안위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준호는 중재하려 했었다. 휴가 절반쯤 지났을 때 방을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미나 언니는 거절했다. 자신은 일관성이 필요하고 중간에 방을 옮기는 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을 들을수록 나는 이것이 단순히 방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문제였다. 미나 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려 했다. 미나 언니의 이런 면을 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감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흔드는 재주가 있었다. 과거에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이런 상황을 초월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단지 나 자신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지우를 지키는 문제였다. 말다툼은 빠르게 격화되었다. 미나 언니의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가 가족을 신경 쓰지 않고 내 편안함만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나 때문에 부적절한 방에서 자야 해서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평소에는 침착하려 애쓰는 태준 오빠조차 완전히 미나 언니 편에 서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기적인 년이라고 소리쳤다. 조용히 듣고 있던 시부모님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나 언니 편을 들며 평화를 위해 방을 양보하라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치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 내가 단지 지우에게 최선을 다하려 했을 뿐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당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제비뽑기 또는 결정을 공정하게 했고 지우의 필요가 최우선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미나 언니가 우리가 좋은 방을 얻은 것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방에 대해 괜찮다고 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것이 단순히 또 다른 권력 게임, 즉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준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날 밤 펜션 안의 긴장감은 숨막힐 정도였다. 준호와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준호가 나를 지지하는 것과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했지만 미나 언니에게도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임신이 힘들었고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더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단순히 임신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것은 미나 언니가 미나 언니인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근처 해변가 마을로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다. 차에 올라탈 때부터 분위기는 팽팽했고 미나 언니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차 안에서도 전날 밤의 말다툼 무게가
어두운 구름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호가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대화에 참여할 기분이 아니었다. 마을에 도착해서는 모두 흩어져 구경하기로 했다. 준호와 지우, 나는 근처 수족관에 가기로 했다. 지우에게 안정적인 경험이 되기를 바랐다. 지우는 물고기를 좋아했고 펜션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해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했다. 지우는 수조 안에서 헤엄치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에 매료되었고 준호와 나는 평화로운 환경을 즐기며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짧은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해변가 식당에서 나머지 가족들과 점심 식사를 위해 만났고 그때부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미나 언니는 완벽한 수동 공격 모드였다. 날씨부터 음식, 좌석 배치까지 모든 것에 대해 불평했다. 임신한 몸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큰 소리로 언급하며 마치 내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듯 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어조로 가면을 쓰고 있어 누구도 그녀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 어려웠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상황이 악화되었다. 미나 언니는 접시를 보자마자 역겹다는 듯 코를 찡그렸다. 이거 못 먹겠어요. 그녀는 극적으로 접시를 밀어내며 선언했다. 너무 기름지고 냄새 때문에 속이 안 좋아요. 저는 특별한 사람들. 그녀는 자신의 배를 흘끗 보며 마치 세상이 자신의 임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듯이 말했다. 을 위한 곳으로 갈 줄 알았어요. 만약 내가 차로 그녀를 치어버릴 기회가 있었다면 그녀에게 특별한 필요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을 것이다. 어쨌든 항상 아내를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태준 오빠는 즉시 웨이터를 불러 임산부에게 더 적합한 새로운 음식을 요구했다.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하며 급히 음식을 바꾸러 갔고 미나 언니는 마치 어떤 말 없는 싸움에서 이기기라도 한 듯 나에게 승리감에 찬 눈길을 보냈다. 나머지 식사는 긴장되고 불편했다. 누군가 대화를 좀 더 중립적인 주제로 돌리려 할 때마다 미나 언니는 자신의 임신과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로 화제를 되돌렸다. 그녀가 방을 양보하지 않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모두 해변 산책로를 따라 걸었지만 미나 언니와 나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과장된 걸음으로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였고 자주 멈춰서서 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두가 알아차리게 했다. 태준 오빠는 과잉 보호하는 간호사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며 물을 건네고 앉아야 하는지 묻고 즉시 돕겠다고 나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험악한 눈길을 보냈다. 준호는 나의 짜증을 눈치채고 내 손을 꽉 쥐며 격려하는 작은 미소를 보냈다. 그는 미나 언니의 끊임없는 비난 앞에서 내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역시 가족의 시선을 걱정하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지지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그가 미나 언니에게 그냥 따끔하게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었고 이는 모두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긴장감은 더욱 심해졌다. 미나 언니의 방에 대한 불평은 끊임없는 배경소음이 되었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거나 끔찍한 침대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말을 툭툭 던졌다. 그녀는 태준 오빠에게만 불평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부모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하며 마치 내가 그녀를 고통받게 하는 악당인 것처럼 만들었다. 늘 평화주의자인 시부모님은 우리가 방 교체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힌트를 흘리기 시작했다. 며칠 만이야.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 식사 때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미나는 임신했잖니, 아가. 휴식이 필요해. 너희는 젊으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잖니.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시부모님은 이것이 미나 언니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 걸까? 그녀는 모두를 조종하여 자신을 동정하게 만들고 임신을 무기로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었다. 나는 지금 양보하면 앞으로의 휴가나 우리 관계 전체에 선례를 남길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 방을 양보하면 미나 언니는 다음에 무엇을 요구할까? 그리고 내가 지우의 필요를 미나 언니의 짜증보다 뒤로 미뤘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지우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 준호는 다시 한번 절반쯤 지났을 때 방을 바꾸는 타협안을 제안하려 했지만 미나 언니는 단칼에 거절했다. 저는 안정이 필요해요, 준호 씨. 그녀는 가짜 감정으로 목소리를 떨며 주장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 문제라고요. 제대로 쉬지 못하면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아기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준호 씨 아내분도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모두가 나의 반응을 기다리며 나를 쳐다봤다. 압박감이 느껴졌고 그들의 기대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가 제비 뽑기 또는 결정을 공정하게 했고 지우의 필요가 최우선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미나 언니가 우리가 더 좋은 방을 얻은 것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의 방에 대해 괜찮았다는 점도 다시 상기시켰다. 미나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남아서 뒷수습을 해야 했다. 태준 오빠는 나를 노려보며 어떤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시부모님은 마치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고 나는 악몽에 갇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날이 갈수록 미나 언니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다. 준호와 내가 함께 있을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지며 과거 그들의 짧은 인연을 불편하게 암시했다. 아, 준호 씨, 우리 옛날에 이런 데 왔던 거 기억나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그녀는 항상 태준 오빠가 없을 때만 그렇게 말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쇳기를 박으려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근처 자연휴양림으로 단체 나들이를 계획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하이킹과 피크닉을 기대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미나 언니는 임신한 몸으로 하이킹은 절대 무리라며 이렇게 힘든 활동에 자기를 끌고 온 것은 배려심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시부모님은 즉시 미나 언니와 함께 남겠다고 제안했지만 미나 언니는 다른 사람들의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모두들 그냥 가세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준호 씨가 저랑 같이 있어줄 거예요. 아까 머리가 좀 아프다고 했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죠, 준호 씨? 준호는 나를 쳐다봤다. 명백히 갈등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지우와 단둘이 남겨두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지우가 그날 아침 힘들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나 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의 눈에 비치는 갈등을 보며 나는 화가 치밀었다. 왜 그는 미나 언니가 이렇게 조종하게 내버려두는 걸까? 왜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걸까? 머리가 아프기는 개뿔. 그냥 내 남편을 붙잡고 싶었던 거였다. 내가 무엇인가 말하기도 전에 태준 오빠가 끼어들었다. 아니, 준호야, 너는 네 아내랑 같이 가. 내가 미나랑 같이 있을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나 언니의 얼굴 표정은 정말 볼만했다. 태준 오빠가 그렇게 나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낄 뻔했지만 이내 그녀가 어떻게 준호를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했는지 기억하고 동정심은 사라졌다. 하이킹은 아름다웠지만 나는 완전히 즐길 수 없었다. 미나 언니와 그녀의 행동, 마치 이 휴가를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시키려 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단순히 임신 호르몬 때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왜 준호는 미나 언니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휘둘리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펜션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모두 거실에 앉아 이야기 나누고 슬픈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때 미나 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모두 또 다른 기분 변화려니 생각했고 드라마도 꽤 슬펐기 때문이었다. 태준 오빠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미나 언니의 소음에 자극받은 지우도 함께 울기 시작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힘들어했다. 아수라장이었다. 준호는 주머니를 뒤져 막대사탕 하나를 꺼냈다.
나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 지었다. 지우를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준호는 우리 딸에게 사탕을 건네는 대신 미나 언니에게 주었다. 미나 언니는 즉시 울음을 멈췄다. 지우의 큰 울음소리만 남았다. 나는 실망한 표정으로 준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지우를 안고 달랬다. 미나 언니는 준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훌쩍거렸다. 나는 이것도 또 다른 심술궂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말을 불쑥 내뱉었다. 이 비밀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녀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해요, 태준 씨. 하지만 아기는 태준 씨 아기가 아니에요.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마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간 것처럼 무겁고 숨 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태준 오빠는 미나 언니를 멍하니 바라봤다. 혼란과 상처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무슨 소리야? 그는 듣고 있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듯 천천히 물었다. 미나 언니는 깊은 숨을 쉬었다. 준호 씨 아이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마치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기는 준호 씨 아이예요. 내 심장이 멎었다. 잠시 동안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다. 그녀가 내가 생각한 말을 했을 리 없다고. 하지만 그녀가 나를 쳐다보며 지은 미소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준호도 나만큼이나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나 씨?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기가 어떻게 내 아이일 수가 있어? 미나 언니는 빠르게 표정을 바꿨다. 돈 받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눈에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태준 오빠와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시기 준호와 잠깐 다시 만났다고 말했다. 단 하룻밤이었다고. 약한 순간이었고 지금은 무엇보다 후회하는 실수라고 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준호를 쳐다봤다. 이것이 모두 끔찍한 오해라는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 했다. 미나 언니는 거짓말쟁이니까 만약 준호가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나는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오직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뿐이었다. 태준 오빠의 반응은 더 심각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분노로 빨개졌다. 내가 내 동생이랑 잤다고? 그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나에게 이런 짓을 해? 준호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최악인 것은? 준호의 얼굴 표정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나 언니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았다. 미나 언니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했다. 언제 그랬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며 비웃었다. 비 오던 6월 밤에요. 나는 계산하려 했었다.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오직 한 밤만이 떠올랐다. 지우가 심하게 힘들어했던 밤, 너무 심하게 울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릴 정도였다. 나는 지우를 데리고 소아응급실로 가야 했다. 준호는 야근이라고 했고 비가 심하게 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나는 미나 언니의 뺨을 후려쳤다. 나는 격분했고 솔직히 그 순간 배신감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눈앞이 온통 빨간색으로 변했다. 준호가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이성을 잃었다.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때리고 밀쳤다. 그를 내게서 떨어뜨리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모든 일의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최악의 방식으로 나를 배신했다. 항상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여자와, 그것도 몇 년 전 일이 아니라 최근에, 이 시점에서 시부모님이 개입했다. 시어머니는 감히 나에게 과민 반응하고 있다며 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과민 반응? 내 남편이 방금 자기 형수를 임신시켰는데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더 나쁘게도 시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란 미나 언니, 아기, 그리고 분명히 자신들을 의미했다. 그녀는 어쩌면 이 아기가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지우는 힘들었고 어쩌면 이 새 아기는 더 쉽거나 더 정상적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지우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 이 불륜, 이 배신이 우리 딸의 어려움 때문에 somehow 괜찮다는 건가?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준호는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 지우를 변호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계속해서 우리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끝났다. 이 미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열쇠를 움켜쥐고 문으로 달려갔다. 지우를 안고 함께. 준호가 나를 붙잡으려 했다.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는 미나 언니와 잤을 때 이미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펜션을 떠났다. 너무 심하게 떨려서 겨우 시동을 걸 수 있었다. 나는 그냥 운전했다. 내 결혼 생활의 재앙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 애쓰면서. 그래서 레딧 여러분, 남편이 형수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이성을 잃고 떠난 것이 제가 잘못한 건가요? And leaving after finding out my husband is the father of my il's baby. 나는 상처받고 분노를 넘어섰지만 한편으로는 다르게 대처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내 반응이 정당한지 궁금하다. 나는 현재 근처 호텔에 머물고 있고 내 짐은 아직 펜션에 그대로 있다. 지우는 마침내 진정하고 깊이 잠들었다. 하지만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술적으로 나는 내가 떠남으로써 미나 언니에게 방과 준호를 원하는 대로 내준 셈이 되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강원도 동해안에 푹푹 찌는 여름 공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펜션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매년 여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오는 이 휴가가 올해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아니, 사실은 삐걱거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서연, 28살이다. 결혼 5년차 남편 준호는 30살, 그리고 우리에게는 3살 배기 딸 지우가 있다. 지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직 말을 하지 못한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지우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루틴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심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특히 집을 떠나 있을 때는 환경 관리에 극도로 신경 써야 한다. 잘 나가던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나는 지우의 진단 이후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지우의 치료와 양육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준호의 큰형인 태준 오빠와 형수 미나 언니도 이번 휴가에 함께했다. 미나 언니는 33살, 현재 임신 7개월이다. 첫 아이를 기다리는 두 사람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 미나 언니는 입덧이 심했고 허리 통증에 시달렸으며 평소에 활기찬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펜션에 도착하기 전부터 미나 언니는 임신을 이유로 가장 좋은 방을 당연하게 차지할 것처럼 굴었다. 매년 여름, 시댁 식구들은 동해안 근처의 고급 펜션 단지를 통째로 빌려 2주간 함께 휴가를 보냈다. 10년도 넘은 전통이었다. 방은 5개였다. 가장 좋은 마스터룸은 시부모님이 쓰시고 나머지 방은 제비뽑기로 정했다. 그동안 큰 불만 없이 잘 지내왔는데 올해는 미나 언니의 임신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미나 언니는 편안한 침대가 필요하다며 제비뽑기를 건너뛰고 좋은 방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중간에 미나 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제비뽑기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준호와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우에게 편안한 공간만 확보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운 좋게 우리가 가장 좋은 일반 침실을 얻었다. 바다가 가장 잘 보이고 화장실이 딸린 넓은 방이었다. 지우에게 완벽했다. 파도 소리는 지우를 안정시켜 주었고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다. 태준 오빠와 미나 언니는 두 번째로 좋은 방을 배정받았다. 우리 방보다는 못했지만 충분히 편안하고 좋은 방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된 줄 알았다. 하지만 미나 언니와 함께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야 했다.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준호를 만나기 전 준호와 미나 언니 사이에 인연이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여름 짧지만 강렬했던 관계였다고 들었다. 친구 파티에서 만나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고 몇 주 동안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 너무 달랐기에 오래가지 못했다. 준호는 진지한 관계를 원했지만
미나 언니는 자유분방했고 정착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헤어졌지만 한때 존재했던 그 강렬한 끌림은 부정할 수 없었다. 7년 후 준호는 나와 결혼했고 미나 언니는 준호의 큰형인 태준 오빠와 결혼했다. 어색하다는 것을 나도 안다. 태준 오빠는 외모가 출중한 편은 아니었다. 머리는 벗겨지고 배도 나왔지만 미나 언니의 모든 요구를 맞춰주며 그녀에게 헌신했다. 내가 준호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미나 언니는 이미 가족의 일부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미나 언니는 항상 나와 어떤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마치 자신이 나보다 더 낫고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말 피곤한 일이었다. 나는 질투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미나 언니가 끊임없이 나를 앞서 나가려 하는 모습에 여러 번 속이 상했다. 몇 년 전 추석 가족 식사 자리가 떠오른다. 시부모님 댁에 모두 모여 각자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마침 큰 프로젝트를 수주한 상태였다.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준호는 자랑스러운 남편답게 가족들에게 내 성과를 이야기했다. 미나 언니는 즉시 끼어들어 자신이 최근 부동산 거래로 예상보다 2배나 많은 수수료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할 때의 그 우쭐거리는 미소는 그녀가 단순히 좋은 소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과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미나 언니가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수많은 시도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와 같은 펜션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우리 방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짐을 풀고 방에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놀랍게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다. 바다 풍경을 좋아했고 창가에 앉아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준호와 나는 안심했다. 지우의 행복과 편안함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였다. 하지만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미나 언니가 자신들의 방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하고 방이 펜션 단지 내 도로와 가까워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했다. 창문을 열 수 없어 모기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모두 공감하며 들어주었지만 이내 태준 오빠가 준호와 우리에게 방을 바꿔 미나 언니를 편안하게 해주자고 제안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요청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당연히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듯이 제시된 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지우가 이미 우리 방에 자리를 잡았고 루틴이 깨지면 심하게 힘들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낯선 환경에서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미나 언니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임신과 아기의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준 오빠도 그녀를 거들며 엄마로서 미나 언니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마치 내가 일부러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나는 단지 딸의 안위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준호는 중재하려 했었다. 휴가 절반쯤 지났을 때 방을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미나 언니는 거절했다. 자신은 일관성이 필요하고 중간에 방을 옮기는 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을 들을수록 나는 이것이 단순히 방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문제였다. 미나 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려 했다. 미나 언니의 이런 면을 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감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흔드는 재주가 있었다. 과거에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이런 상황을 초월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단지 나 자신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지우를 지키는 문제였다. 말다툼은 빠르게 격화되었다. 미나 언니의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가 가족을 신경 쓰지 않고 내 편안함만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나 때문에 부적절한 방에서 자야 해서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평소에는 침착하려 애쓰는 태준 오빠조차 완전히 미나 언니 편에 서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기적인 년이라고 소리쳤다. 조용히 듣고 있던 시부모님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나 언니 편을 들며 평화를 위해 방을 양보하라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치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 내가 단지 지우에게 최선을 다하려 했을 뿐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당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제비뽑기를 공정하게 했고 지우의 필요가 최우선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미나 언니가 우리가 좋은 방을 얻은 것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방에 대해 괜찮다고 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것이 단순히 또 다른 권력 게임, 즉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준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날 밤 펜션 안의 긴장감은 숨 막힐 정도였다. 준호와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준호가 나를 지지하는 것과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했지만 미나 언니에게도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임신이 힘들었고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더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단순히 임신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것은 미나 언니가 미나 언니인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날이 갈수록 미나 언니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다. 준호와 내가 함께 있을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지며 과거 그들의 짧은 인연을 불편하게 암시했다. 아, 준호 씨, 우리 옛날에 이런 데 왔던 거 기억나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그녀는 항상 태준 오빠가 없을 때만 그렇게 말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근처 자연휴양림으로 단체 나들이를 계획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하이킹과 피크닉을 기대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미나 언니는 임신한 몸으로 하이킹은 절대 무리라며 이렇게 힘든 활동에 자기를 끌고 온 것은 배려심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시부모님은 즉시 미나 언니와 함께 남겠다고 제안했지만 미나 언니는 다른 사람들의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모두들 그냥 가세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준호 씨가 저랑 같이 있어줄 거예요. 아까 머리가 좀 아프다고 했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죠, 준호 씨. 준호는 나를 쳐다봤다. 명백히 갈등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지우와 단둘이 남겨두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지우가 그날 아침 힘들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나 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의 눈에 비치는 갈등을 보며 나는 화가 치밀었다. 왜 그는 미나 언니가 이렇게 조종하게 내버려 두는 걸까? 왜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걸까? 머리가 아프기는 개뿔. 그냥 내 남편을 붙잡고 싶었던 거였다. 내가 무엇인가 말하기도 전에 태준 오빠가 끼어들었다. 아니 준호야, 너는 네 아내랑 같이 가. 내가 미나랑 같이 있을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나 언니의 얼굴 표정은 정말 볼만했다. 태준 오빠가 그렇게 나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낄 뻔했지만 이내 그녀가 어떻게 준호를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했는지 기억하고 동정심은 사라졌다. 하이킹은 아름다웠지만 나는 완전히 즐길 수 없었다. 미나 언니와 그녀의 행동, 마치 이 휴가를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시키려 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단순히 임신 호르몬 때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왜 준호는 미나 언니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휘둘리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펜션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모두 거실에 앉아 이야기 나누고 슬픈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때 미나 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자극받은 지우도 함께 울기 시작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힘들어했다. 아수라장이었다. 준호는 주머니를 뒤져 막대사탕 하나를 꺼냈다. 나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 지었다. 지우를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준호는 우리 딸에게 사탕을 건네는 대신 미나 언니에게 주었다. 미나 언니는 즉시 울음을 멈췄다. 지우의 큰 울음소리만 남았다. 나는 실망한 표정으로 준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지우를 안고 달랬다. 미나 언니는 준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훌쩍거렸다. 나는 이것도 또 다른 심술궂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말을 불쑥 내뱉었다. 이 비밀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녀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해요, 태준 씨. 하지만 아기는 태준 씨 아기가 아니에요.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마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간 것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태준 오빠는 미나 언니를 멍하니 바라봤다. 혼란과 상처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무슨 소리야? 그는 듣고 있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듯 천천히 물었다. 미나 언니는 깊은 숨을 쉬었다. 준호 씨 아이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마치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기는 준호 씨 아이예요. 내 심장이 멎었다. 잠시 동안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다. 그녀가 내가 생각한 말을 했을 리 없다고. 하지만 그녀가 나를 쳐다보며 지은 미소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준호도 나만큼이나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나 씨? 그는 분노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아기가 어떻게 내 아이일 수가 있어? 미나 언니는 빠르게 표정을 바꿨다. 돈 받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눈에 눈물을 모았다. 그녀는 태준 오빠와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시기 준호와 잠깐 다시 만났다고 말했다. 단 하룻밤이었다고. 약한 순간이었고 지금은 무엇보다 후회하는 실수라고 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준호를 쳐다봤다. 이것이 모두 끔찍한 오해라는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 했다. 미나 언니는 거짓말쟁이니까 만약 준호가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나는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오직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뿐이었다. 태준 오빠의 반응은 더 심각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분노로 빨개졌다. 네가 내 동생이랑 잤다고? 그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나에게 이런 짓을 해? 준호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최악인 것은? 준호의 얼굴 표정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나 언니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았다. 미나 언니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했다. 언제 그랬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며 비웃었다. 비 오던 6월 밤에요. 나는 계산하려 애썼다.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오직 한 밤만이 떠올랐다. 지우가 심하게 힘들어했던 밤. 너무 심하게 울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릴 정도였다. 나는 지우를 데리고 소아 응급실로 가야 했다. 준호는 야근이라고 했고 비가 심하게 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나는 미나 언니의 뺨을 후려쳤다. 나는 격분했고 솔직히 그 순간 배신감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눈앞이 온통 빨간색으로 변했다. 이 시점에서 시부모님이 개입했다. 시어머니는 감히 나에게 과민 반응하고 있다며 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과민 반응? 내 남편이 방금 자기 형수를 임신시켰는데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더 나쁘게도 시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란 미나 언니, 아기, 그리고 분명히 자신들을 의미했다. 그녀는 어쩌면 이 아기가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지우는 힘들었고 어쩌면 이 새 아기는 더 쉽거나 더 정상적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지우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 이 불륜, 이 배신이 우리 딸의 어려움 때문에 somehow 괜찮다는 건가?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준호는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 지우를 변호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계속해서 우리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끝났다. 이 미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열쇠를 움켜쥐고 문으로 달려갔다. 지우를 안고 함께. 준호가 나를 붙잡으려 했다.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는 미나 언니와 잤을 때 이미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펜션을 떠났다. 너무 심하게 떨려서 겨우 시동을 걸 수 있었다. 나는 그냥 운전했다. 내 결혼 생활의 재앙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 애쓰면서. 쏟아지는 비가 차창을 때렸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시야가 흐릿했다. 내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폭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다. 이 아이를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후회. 아니, 후회는 아닐 것이다. 후회했다면 그런 말을 듣고도 그렇게 얼어붙어 있지는 않았겠지. 미나 언니의 얼굴도 떠올랐다. 눈물 속에 숨겨진 비열한 미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아니면 그 순간 충동적으로 폭로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산산조각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 지우처럼. 지우는 좀 힘들잖아. 우리 집안에도 정상적인 손주가 필요했어.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지우의 장애가 우리 아이의 존재 자체가 불륜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지우를 위해 쌓은 모든 순간들이 밤새워 지우를 돌보고 치료 방법을 찾고 아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기뻐했던 모든 시간들이 그 말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내게 세상 전부인데 그들에게 지우는 힘든,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일 뿐이었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펜션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준호와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친정 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니, 설명할 수 있을까? 몇 시간을 달렸을까? 비는 조금 잦아들었고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까운 호텔을 찾아 차를 세웠다. 지우를 조심스럽게 안고 텅 빈 로비로 들어섰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왔다. 방은 좁고 낯설었다. 지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다행히 지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마도 펜션에서의 소음과 혼란 때문에 지쳐 있었을 것이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다. 천사 같았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준호와 결혼한 것이? 아니면 미나 언니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딸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게 거짓말하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분노했을 뿐이다. 짐은 그대로 펜션에 두고 왔다. 옷까지도, 지우의 장난감도, 익숙한 냄새가 배어있는 지우의 이불도 모두 마치 내 삶의 일부를 그 지옥 같은 공간에 버리고 온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혼? 양육권 문제? 태준 오빠는 어떻게 될까? 미나 언니는? 뱃속의 아기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어떤 생각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저 막막함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축축하고 어두웠다. 내 마음처럼. 나는 혼자 남겨진 이 낯선 방에서 부서진 결혼 생활의 잔해 속에서 그리고 지우와 둘이서 맞이해야 할 앞으로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